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법규만 잘해도 공중보거나 과락 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관계 법규 전체의 비법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신다면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의료관계 법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법률별로 한 개씩 총 6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의 정의 및 임무는 최근에도 과거에도 출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정의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의료인의 종류 중 하나가 다른 것을 넣어놓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임무를 살펴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 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 및 구강 보건 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 지도를,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간호사의 임무를 살펴보면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하며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습니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자, 그럼 병원급 의료기관은 누가 개설할 수 있을까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병원급 종류를 살펴보면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고 있어야 하며 병원과 한방병원만 해당이 되고 요양병상은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설치한 병상입니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 이상 100에서 300병상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하여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 지원 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인 결격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해당 사항으로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약, 대마, 향정식성 의약품 중독자이거나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이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 또는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면허 종류에 따라서 발급할 수 있는 진단서의 종류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부분의 의료 기록들은 5년 보존하게 되어 있고 10년과 3년, 2년의 종류들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년과 3년, 2년에 해당하는 것들을 암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환자 명부, 검사 내용 및 검사 소견 기록, 간호 기록부는 5년을, 방사선 사진, 그리고 소견서, 조상 기록부는 5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부와 수술 기록부는 10년 보관해야 하고 진단서 등 부분은 3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은 2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양방법 지도 및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의료인의 신고를 살펴보면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사체 신고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법에서는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 치과, 한의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 원조기관에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외국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 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는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개설하면 되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은 시도지사 허가 후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 조산원의 지도의사와 당직 의료인, 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산원의 개설자는 지도의사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도의사 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낙서와 면허증 사본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당직 의료인은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 대한 것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만 정신질환자, 노인성 치매 환자는 제외되며 감염병 환자 등은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진료를 받을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단 경과, 치료 내용, 그리고 진료 일시를 기록해야 합니다. 간호기록부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 등이 기록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격 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을 때,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반했을 때,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수정했을 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태아의 성감별,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했을 때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았을 때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면허 취소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리고 가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의료인 면허 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의료인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학회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로 학회한 경우에 취소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최근 자격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보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호조무사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 즉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에서 벌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사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조산 또는 간호 업무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작성 등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했을 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했을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했을 때,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했을 때입니다.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료기관에서 나온 스탁물을 처리하겠다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하거나 스탁물을 비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한 자,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송부했을 때,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 또는 의료인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각종 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정의 부분은 최근이나 과거 자격시험에서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기생충 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 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그 예로는 두창, 폴리오, 신종, 인플루엔자 등이 해당됩니다. 생물테러 감염병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입니다. 성매개 감염병은 성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청규콘딜롬, 사람 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해당됩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그 예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일본 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사스, 변종 크로이츠페트 약호병, 퀴얼, 결핵 등에 해당됩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 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 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하는데요. 그 예를 살펴보면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 감염증 VRSA,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증 VRE,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 감염증 MRSA, 다제내성 녹농균 감염증 MRPA, 다제내성 이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감염증 MRAB,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속균증 감염증 CRE가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법적 규정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22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법적 규정의 분류에 따른 특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이 감염병은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데요.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고 신고 주기는 즉시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2급 감염병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3급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격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합니다. 역시나 신고 주기는 24시간 이내입니다. 4급은 1급부터 3급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4급의 신고 주기는 7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적 규정에 따른 분류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제1급은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2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3급은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기는 해야 하지만 격리는 필요하지 않은 감염병에 해당이 되고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특징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적 규정에 따른 분류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특성을 설명해 놓고 질환 5가지를 열거한 후 그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출제 경향입니다. 제1급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고 하였는데요. 질환으로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마버그열,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라사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 베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 독수증, 야토병, 중증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신종 감염병 증후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해당됩니다. 2급 질환을 살펴보면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디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
백일해, 유행성 이하 전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방코마이신 내성 황새, 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속균증, E형 간염이 있습니다. 지금 2급을 보시게 되면 예방접종 대상의 질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모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급은 예방접종이라 생각을 하고 예방접종이지만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1급 또는 3급, 4급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별도로 암기를 하시는 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급의 질환을 살펴보면 B형 간염, C형 간염, 파상풍,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폐혈증, 발진열, 발진티푸스, 쯔쯔 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병원체가 리케차인 것들이 지금 3급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 출혈열,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매도, 크로이츠펠트 약코병, 변종 크로이츠펠트 약코병, 황열, 큐열,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나인병, 진드기 매개내염,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엠폭스, 원숭이 두창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개의 성병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성병은 4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은 성병이다. 그런데 2가지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매독은 3급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급 질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수족구병이 있고 그 외에도 기생충류인 회충, 편준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증증, 장흡증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병류인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 단순포진, 청규 콘들롬, 사람 유주동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 감염증이 들어가 있는데요.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메티실린 내성 황새 포도알균, 다지내성 녹농균, 다지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감염증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 2가지는 3급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급성 호흡기 감염증,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등이 해당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감염병 의사 환자는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병원체 보유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거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시는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위험 병원체는 생물 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은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 등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감염병 환자 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감염병 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의 명부 작성을 한 후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비형간염,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내염,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사람 유종 바이러스 감염증, 그리고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관할보건소를 통해서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질환을 살펴보면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도 포함됩니다. 예방접종 공고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예방접종을 할 경우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해서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서의 발급은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수 예방접종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 수령을 금지하고 식물 폐기 처분하는 것, 상하수도 우물, 쓰레기장, 화장실 신설, 개조, 변경, 폐지, 사용 금지를 하는 것, 위생해충 구제 또는 구제시설 설치, 어로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 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하는 것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데 이 업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업무입니다. 이번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른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을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감염병 환자 등을 직업에 고용한 자,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입니다.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감염병 의심 시체에 대한 해부 명령을 거부한 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3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최근 자격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같이 알아볼까요?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국가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 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사업,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 참여를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 추진 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 공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형률 및 유병 요인,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 정신질환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 경제적 상황, 그 밖에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해당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 가능하며 시도지사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 가능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최근에도 과거 자격시험에도 출제가 자주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이 해당됩니다. 보수교육 및 인권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은 매년 1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인권교육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암기해 주세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해서 종류별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종류별로 다양하게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의입원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이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 등을 한 날짜로부터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동의 입원입니다.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 등의 입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퇴원 등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2시간까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고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 등을 한 날로부터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인데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 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 등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응급 입원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서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 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원 등의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권익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에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라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밖에 권익보호사항으로는 비밀 누설을 금지해야 하고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가 필요하며 특수치료에 제한을 해야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인슐린 혼수요법, 마취와 최면요법, 정신외과요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정신질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 일부 절제술, 정신질환 증상을 교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 다만 본인의 의사 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권익보호사항으로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격리 등의 제한의 금지를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 제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작업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작업은 입원 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하는데요. 그리고 직업훈련 지원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그 보호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의료비의 경감, 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단원 결핵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격시험에는 용어 정의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꼭 암기해 두세요. 결핵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고 결핵 환자는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입니다. 결핵 의사 환자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는 결핵 환자 중 객담의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입니다. 잠복 결핵 감염자는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의무는 결핵 예방과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 퇴치를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 업무 종사자의 의무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 업무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핵의 날은 매년 3월 24일입니다. 자, 그럼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계획은 5년마다 실시가 되고 있으며 결핵통계사업은 질병관리청장이 결핵의 발생과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통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질병관리청장이 하는 것으로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결핵환자 조기 발견 사업, 결핵 환자 등과 잠복 결핵 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 관리 사업,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 사업, 결핵 퇴치를 위한 조사 연구, 결핵의 발생과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결핵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등의 신고 의무인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결핵 환자 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결핵 환자 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는지 알아두세요. 다음은 결핵 환자 등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의료기관 등에 신고된 결핵 환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 생활 여부 등을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해야 하며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은 기관, 학교 등에 소속된 기관 중 1회 실시하고 다만 결핵 환자 등을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 결핵 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핵 환자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하여 적게 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집단 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예합니다. 전염성 소실의 판정 절차는 객단 검사 결과에서 의사가 판정을 하게 되고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업종 업무 종사 정지 및 금지 명령이 취소돼야 합니다. 다음은 이번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 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 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해합니다. 이번 명령에 대한 통지는 결핵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며 이번 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 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번 명령을 거부한 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번 명령을 거부한 경우 입원 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 치료를 명해야 합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가족 및 최근 접촉자 또는 전염성 결핵 환자가 소속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 등의 집단 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자에게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핵 예방법의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분은 최근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요. 결핵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밖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핵 환자의 입원을 거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5단원 구강보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꼭 암기해 주세요. 구강보건사업은 구강질환의 예방, 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 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은 치아 우식증, 즉 충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 화합물 첨가 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구강관리용품은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구강보건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구강보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실시해야 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자, 그럼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 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사용하려는 불소 제재 및 불소 화합물 첨가시설,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 농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소 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불소 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 감독, 불소 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불소 제재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상수도 사업수장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불소 화합물 첨가, 그리고 불소 농도 유지, 불소 농도 측정 및 기록, 불소 화합물 첨가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불소 화합물 첨가 담당자의 안전관리, 불소 제재의 보관 및 관리, 1일 1회 이상 정수장에서 불소 농도 측정 및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건소장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불소 농도 측정 및 기록하는 일, 불소 화합물 첨가 시설의 점검,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중요하오니 꼭 암기해 주세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하는 사업에는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및 지도 및 실천, 불소용의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가 해당되고 그 밖에 학생의 구강보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 요청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소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최근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에 따른 불소 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양치 횟수는 매일 1회 또는 주 1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매일 1회 양치 시 농도는 0.05%이고 주 1회 양치 시에는 0.2%입니다.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 횟수는 6개월에 1회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해야 하는데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치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및 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진료 지침 및 방향 설정 및 그리고 정보 공유와 협력 장애인 구강 환자의 진료를 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 구강보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의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재가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럼 모자 영유아 구강보건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 및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 수첩에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을 포함해야 하고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 교육은 매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구강 검진을 살펴보면 임산부는 치아 우식증, 충치 상태, 치주질환, 잇몸병 상태, 치아 마모증 상태, 그 밖에 구강 질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고 영유아는 치아 우식증, 충치 상태, 치아 및 구강 발육 상태, 그 밖에 구강 질환 상태를 검진해야 합니다. 6단원 혈액관리법의 용어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격시험에 용어 정의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혈액관리법은 아직 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혈액은 인체에서 체혈한 혈구미 혈장이며 혈액관리 업무는 수혈이나 혈액 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체열,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혈액원은 혈액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액원 개설의 허가를 받는 자이며 헌혈자는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특정 수혈 부작용은 수혈한 혈액 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부적격 혈액은 체열 시 또는 체열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 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 제제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체열 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 제제이고 체열 금지 대상자 기준 중 감염병 요인, 약물 요인 및 선별 검사 결과 부적격 요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체열된 혈액 및 혈액 제제입니다.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된 혈액 및 혈액 제제, 혈액 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된 혈액 및 혈액 제제,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 및 혈액 제제입니다. 부적격 혈액의 범위 및 혈액 재직 적격 여부 판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 검사는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와 핵산 증폭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 부적격이고 C형 간염 검사도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와 핵산 증폭 검사에서 양성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에서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항체 검사와 핵산 증폭 검사에서 양성이, 사람 T세포 림프 친화 바이러스 검사에서 1형과 2형 항체 검사에서 양성 시, 매독 검사에서 양성, 간기능 ALT 검사에서 100일 이상일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체열금지 대상자는 감염병 환자, 약물 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헌혈 환급 예치금은 의료기관의 수혈 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재혈은 수혈 등에 사용하는 혈액 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입니다. 체열 부작용은 체열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 위주 신경 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입니다. 혈액 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입니다. 전혈, 농축 적혈구, 신선 동결 혈장, 농축 혈소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체열금지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먼저 건강진단 관련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은 남자는 50kg 미만, 여자는 45kg 미만이자 체온은 섭씨 37.5도씨를 초과하는 자,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 또는 180mmHg 이상인 자, 이완기 혈압은 100mmHg 이상인 자, 맥박은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입니다.
질병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만성 비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베스 열원충증, 샤가스병 또는 크롤츠펠트 야코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의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체열 금지 대상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보르셀라증 병력자로 치료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매독 병력자로 치료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급성 비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 환자 또는 병력자입니다. 그 밖의 질병을 살펴보면 발열, 인후통, 설사 등 급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진 지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암 환자,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자, 강경변 등 간질환자, 심장병 환자, 당뇨병, 류마티즘 등 자가면역 질환자, 신부전 등 신장 질환자, 혈우병, 적혈구 증다증 등 혈액 질환자, 한센병 환자, 성병 환자, 매독 환자는 제외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또는 경련 환자, 다만 의사가 헌혈 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 중 아스피린을 복용한 후 3일, 클로로피딘 등을 투여받은 후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혈소판 헌혈의 경우입니다.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받고 4주가 경과하지 아니한다.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비형간염 면역 글로불린, 태반 주사제를 투여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시트레인 성분의 약물을 투여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LL에틸레이트 성분의 약물을 투여받은 적이 있는 자,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는 자, 뇌하수체 유래 성장 호르몬을 투여받은 적이 있는 자, 변종 크렐트펠트 야코병의 위험 지역에서 체열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 시약 등 투여자, 영구적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약물의 투여자는 영구 금지합니다. 예방접종 관련 체열 금지 대상자를 살펴보면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 B형 간염, 주사용 장티푸스, 주사용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일본 내염 신증후군 출혈열, 탄저, 공수병 예방접종을 받은 날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홍역, 유행성 이하 선염, 황열, 경구용 소아마비, 경구용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 접종을 받은 날로부터 4주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밖에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인 자 또는 분만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다만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열 체열일로부터 8주, 혈장 성분 체열, 혈소판 혈장 성분 체열 및 두 단위 혈소판 성분 체열일로부터 14일, 백혈구 성분 체열 및 한 단위 혈소판 성분 체열일로부터 72시간, 두 단위 적혈구 성분 체열일로부터 16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과거 경막 또는 각막 이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선별검사 결과 부적격 요인으로는 과거 헌혈 검사에서 B형간염 검사, C형간염 검사,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 사람 T세포, 림프, 친화, 바이러스 검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혈액검사 결과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문진 결과 헌혈 불가로 판정된 자, 그 밖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 상태가 불량하거나 체열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다음으로는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의료기관으로 의원, 조산원, 병원, 종합병원이 해당되고 그 외에도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혈액 관리 업무 중 체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혈액 관리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혈액원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헌혈자의 신원 확인, 건강진단 등 체열 금지 대상자의 관리, 혈액의 안전성 확보, 혈액 사고 발생 조치, 혈액의 관리 등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혈액 관리 업무로 체열 업무, 혈액 제제의 보존, 공급 업무를 해야 하며 특정 수혈 부작용에 대한 조치, 특정 수혈 부작용 및 체열 부작용의 보상, 기록의 작성, 검사, 헌혈 증서의 발급 및 수혈 비용의 보상, 헌혈 환급 예치금 및 헌혈 환급 적립금, 개설 허가의 취소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헌혈자의 건강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 또한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영역이니 잘 알아두세요. 문진, 시진 및 촉진을 하고 체온 및 맥박 측정, 체중과 혈압 측정, 빈혈 검사, 혈수판 개수 검수, 그리고 과거의 헌혈 경력 및 혈액 검사 결과와 체열 금지 대상자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자, 그럼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도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혈액원 등 혈액 관리 업무를 하는 자는 검사 결과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을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적격 혈액을 예방접종의 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면 부적격 혈액의 폐기 처분 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적격 혈액이 발견된 즉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혈액 용기의 겉면에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적격 혈액은 적격 혈액과 분리하여 잠금 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격리 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자, 그럼 헌혈자의 혈액 정보 통보는 어떻게 할까요? 혈액원은 혈액 정보를 통보한 혈액을 공급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통보서에 기재하여 공급일 또는 폐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혈액이 부적격 혈액으로 분류되어 폐기 처분한 경우에는 혈액 제재의 폐기 일자와 폐기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혈액의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혈액원 등은 체열 시의 혈액량, 혈액 관리 적정 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혈액 관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원은 체열한 혈액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 공급 차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혈액 공급 차량의 형태 표시 및 내부 장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혈액 관리 업무를 살펴보면 체열 업무는 1일 1회 체열량은 다음 한도의 1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살펴보면 전열 체열 시에는 400ml를 그리고 성분 체열일 때는 500ml를 두 종류 이상의 혈액 성분을 동시에 체열하는 다종 성분 체열일 때에는 600ml를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혈액 제제의 보존 업무입니다. 혈액 제제의 보존 온도, 방법, 기간 등은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하며 보존 온도를 유지하는 장치와 그 유지 온도를 기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 제제의 부적격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이상이 없는 혈액 제제를 보존 중에 폐기하거나 변질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혈액 제제의 공급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혈액 제제의 운송거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보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에 넣어 운송,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원은 혈액 제제를 공급한 때에는 혈액 제제 운송 및 수령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일부는 3년간 보관하고 일부는 혈액 제제를 수령하는 자에게 내주며 혈액 제제를 수령한 자는 해당 확인서를 역시나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정 수혈 부작용의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 수혈 부작용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특정 수혈 부작용 발생한 사실을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 관리 업무 심사평가는 정기평가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혈액 매매 행위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혈액 매매 행위 등을 한 자입니다. 이 부분은 다수 출제되었으니 꼭 암기해 두세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간호조무사, 적골사, 침사, 구사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를 살펴보면 적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 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적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이며, 침사는 경혈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이고, 구사는 경혈에 뜸을 시술하는 것입니다. 적골사, 침사, 구사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 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게 되고, 이 부분은 다수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